안녕하세요. 디지스트 한상인 교수님 연구실의 인턴 이상원입니다. 필드 프로그래머블한 대규모 광집적 교로의 발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PIC란 포토닉 인테그레이트 서킷의 약자로 광학 통합 회로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를 전자기기에서 전기 회로가 하는 역할을 광학 부품들이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일반적인 라이트 시스템이, 우측에는 PLC 기반의 라이트 시스템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라이더는 빛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에 활용됩니다. PIC는 여러 분야에 활용됩니다. 광통신에서 PIC는 광섬유를 이용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분광학에서는 PIC를 이용하여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물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 VR 기기의 광학 시스템을 소형화, 저전력화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머신러닝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광자 소자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PIC 산업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좌측에 PIC 생산을 제공하는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의 로고가 나열되어 있고, 우측에 12인치 웨이퍼에서 현재 생산도 대량으로 가능합니다. 전자 집적 회로와 광 집적 회로의 기본 구성 요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렉트로닉 IC는 전기 배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이 능동수자로 사용됩니다. PIC는 도파관을 통해 연결되고 변조기, 레이저, 검출기 등이 능동수자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변조기는 빛의 색이나 위상을 조절하고, 레이저는 빛을 생성하며 검출기는 빛을 검출합니다. 그래서 EIC와 PIC 기술의 현재 수준을 비교해 봅시다. EIC는 무어의 법칙으로 대표되듯이 10당 10의 11승 수준의 높은 집중도를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PIC는 10당 10의 5승계 수준으로 낮은 속도를 보여주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오른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포토닉 FPGA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PIC는 현재 칩당 10의 5승계 수준의 집적도를 가지는데, 이는 80년대의 EIC 집적도와 유사합니다. 80년대에는 첫 상업적 FPGA가 출시되었었는데요. 아마 이 정도 집적도는 되어야 프로그래머블의 의미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기술 버전의 FPGA가 나올 시점일까요? 전자기술은 1940년대부터 꾸준히 발전하여 현재의 에이집과 FPGA 기술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포토닉스 기술은 1950년대 레이저 개발 이후 시작되었지만 전자기술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면서 FPGA와 재구성 가능한 PLC 기술이 개발되면서 포토닉스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포토닉 기술은 현재 전자기술의 시모스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한 FPGA 보드인데요. 가운데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FPGA 칩입니다. 좌측을 보시면 칩 내부 구조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FPGA란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가능한 논리 블록과 배선으로 구성된 반도체 칩입니다. FPGA 코어는 FPGA 핵심 부품으로 Configurable Logic Block이라는 논리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슬라이스는 CLB의 내부에 있는 더 작은 논리 단위입니다. 스위치 매트릭스는 CLB들을 연결하는 배선 네트워크입니다. 스위치 매트릭스를 통해 CLB들을 자유롭게 연결하여 원하는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FPGA를 사용할까요? 이는 비용 효율성 때문입니다. 에이직은 높은 에너지, 즉 초기 투자 비용으로 적은 수를 만들 때 비효율적이지만 대량 생산을 하면 비용이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FPGA는 프로그래밍 가능하므로 소량 생산할 때 비효율적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 프로토타입 개발, 군사 용도와 같은 특정 용도의 소량 생산에
FPGA가 쓰이게 됩니다. 실제로 웨이퍼 에이직을 만들려면 한 장에 최소 TSMC 16나노 기준으로 10,000유로가 필요하지만 FPGA 보드 하나를 사는 데는 100유로 미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셨다시피 소량으로 쓰기에는 FPGA가 훨씬 비용 효율적이죠.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광은 집적회로, 즉 PFPGA에 대해서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FPGA는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광학수자들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연결한 칩입니다. 가장자리에는 펑셔널 블록들로 이제 RF나 그레이팅 커플러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검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도파간 메쉬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는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형성하는 어떤 그물 모양 구조입니다. 이는 튜너블 커플러들과 이제 페이스 쉬프터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는 빛의 색이나 위상을 조절하는 소자입니다. 이 메쉬를 작고 또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저전력으로 동작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들을 프로그래밍하면 여러 가지 사용 용도로 쓸 수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 다양한 종류의 광송 수신기를 하나의 칩으로 구성할 수 있고, 또 행렬 벡터 고셈 연산도 가능하며, 또한 PFPGA는 WDM 시스템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장 선택, 파장 변환, 광 스위칭, 또한 변조 복조 기능을 수행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PIC가 아니라 왜 PFGA일까요? 일반적인 PIC는 칩 설계, 제작, 테스트 패키징까지 대략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PFGA는 프로그래밍 및 테스트만으로 칩을 개발할 수가 있어서 반년 미만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을 하고, 오류 수정 및 기능 개발이 이제 기능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하루 안에 프로그래밍을 변경하여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PFPGA의 활용성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 이제 그 핵심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PFPGA 코어는 두 가지 주요 구조, 즉 순환형 구조와 전방향형 구조가 있습니다. 순환형 구조는 빛이 도파간 메쉬 내에서 여러 번 순환하며 상호작용합니다. 장점으로 간섭 효과를 활용하여 필터링, 스펙트럼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고, 더 일반적인, 즉 범용축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빛의 경로 및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해서 제어가 다소 복잡합니다. 또한 무한 임펄스 응답 특성을 가집니다. 반면에 전 방향형 구조는 빛이 도파간 메쉬를 한 방향으로만 통과합니다. 이는 소자 집적도를 높여 프로세서 칩 구현에 유리하지만 순환형 구조에 비해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유한 임펄스 응답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광학 게이트는 PFPGA 코어의 메쉬를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MGI, 즉 마하젠더 간섭계는 광학 게이트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자입니다. 이를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림 중앙에 회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마하젠더 간섭기입니다.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EI1, EI2는 각각 두 개의 입력 광신호를 나타냅니다. EI5과 EO2는 각각 두 개의 출력 광신호를 나타냅니다. 파란색 선은 광도파간을 나타내며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보여주게 됩니다. 녹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은 위상 변환기를 나타내는데요. 또 픽스드 50-50 스플리트 컨바이너는 빛을 50대 50으로 나누거나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학 게이트는 빛 신호를 경로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하젠더 간섭계와 위상 변환기를 이용하여 빛 신호의 색이, 위상, 편광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광학 게이트는 PFPGA의 확장성, 즉 스케일러빌리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주요 요구 조건으로는 소비 전력이 낮아야 하고, 또한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작은 크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빛 신호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상 변화는 어떻게 할까요? 광 경로는 굴절류 곱하기 실제 길이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므로 굴절류를 바꾸면 위상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해주거나 전자를 주입하고 아니면 전기장을 가하거나 압력 등을 가하면 굴절률이 미세하게 변하므로 위상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FPGA에 구현된 사례들을 보시면 아직 재구성된 매치가 몇 개 없긴 한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스케일이 작을까요? 이 사례에서는 열광학 효과로 페이스 시프터를 만들었는데 열쪽 크로스톡이 생기게 되므로 더 덴스하게 만들어지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 사례는 열광학 효과를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방식인 리서큘레이팅 방식으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열광학 효과를 이용하고 피드포드 방식으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아까 사례와 마찬가지로 실리콘 도파를 사용했고 그래서 1550 나노미터 적외선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물질의 어떤 스트레인, 그러니까 어떤 응력을 줘서 굴절이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였는데요. 또한 다른 점은 실리콘 대신에 실리콘 나이트라이트 도파간을 써서 이제는 적외선이 아니라 가시광 영역에서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전력 소모가 이전과 비교해서 확 줄었습니다. 다만 위상 변환기의 기회와 로스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게이트는 4개뿐이지만 SOA, 즉 반도체 광 증폭기를 함께 집적하여 이제 비치노의 증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순환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면적을 줄여서 60개 게이트로 가장 많은 게이트를 구현했고요. 전력 소모가 1피코아 수준으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서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력을 이용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캡을 충전하게 되면 더 이상 전력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약간의 누설 전류만 생기므로 저전력 구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상 변환기도 짧은 수준이고요. 또 굴절류를 바꾸는 방식으로는 맴스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맴스 스위치인데요. 하나의 도파간이 맴스 스위치에 있고 다른 하나의 메인 도파간이 있으면 램스 스위치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모두가 확장이 되어서 굴절률이 변하게 되어 위상 변환을 시키는 원리입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도파간을 움직이니까 굴절률이 확실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열광학 효과를 쓰면 실리콘의 열광학 계수가 C-4성이므로 굴절률을 0.1을 바꾸려면 온도를 이제 엄청 올려야 되는데 아니면 온도를 적게 올리려면 이제 그 길이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집적이 어렵겠죠. 이런 이유로 저희 맴스 방식이 위상병행기를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원리가 램스 스위치와 매우 유사한 구조인데요. 스위치와 다른 점은 스위치는 전력이 확실하게 가거나 안 가거나 그러니까 디지털처럼 두 가지를 가지지만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FG를 만들려면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스플리팅 비율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는 어떻게 전압을 이제 스위치에 주느냐에 따라서 두 도파로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던 구조와 비교를 하면 게이트 밀도를 이제 5배 올리고 파워는 무려 10의 13승배나 줄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페이스 시프터들이 비교되고 있는데요. 저희 방식이 스태틱 파워가 매우 작은 반면에 이제 길이도 매우 짧은 수준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어떤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임의의 행렬 곱셈을 수행하는 광효를 만들어서 이제 선형 컴퓨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미지는 광학 직접 교류를 사용하여 임의의 행렬 곱셈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네,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목표하는 어떤 행렬을 세 개의 행렬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유니트의 행렬, 이제 V와 U 제거, 그리고 이제 대각 행렬입니다.
이러한 분해를 T가 분해 이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하고요. 이제 1위 장치는 광학 부품을 사용하여 광신호로 표현되는 입력 벡터에 의해 임의의 행렬을 곱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자적 구현에 비해서 특정 응용 분야에서 더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학 텐서 코어 및 머신러닝 응용과 같은 중요한 영역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연구는 MIT에서 수행된 연구인데요. 실리콘 광집적 회로에 이제 56개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이제 마하젠더 간섭계의 계단식 배열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나노 광자 프로세서를 사용하여서 개념의 필수적인 부분을 실험적으로 시연하고 모음인식에 대한 유용성을 보여줍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과학신경망 ONN을 사용하여서 음성인식 시스템이 네 가지 모음 소리, 그러니까 ABCD를 구별하는데 예를 들면 ABCD를 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각선 검은 부분이 지내야 이제 이상적인 결과인데 64비트 컴퓨터와 비교해서 아직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이제 80%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줘서 이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쓴 팀이 이제 현재 이제 라이트메러라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실제 칩을 생산을 하였고요. 두 가지 서로 다른 딥러닝 작업에 대해서 이제 라이트메러 이제 엔바이 서버와 엔비디아 GGX A100의 칩의 간의 성능을 비교를 하면 이제 초당 추론수 그리고 와트당 초당 추론수에서 상당히 앞섬을 보여줍니다. 위쪽에 있는 벤치마크는 이미지 인식, 그리고 밑에 벤치마크는 자연어 처리의 벤치마크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앞서고 있죠. 그래서 보셨다시피 포토닉 회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몇 연산 속도를 매우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4 곱하기 64 피드포워드 방식 행렬이 처리되고 이제 각 요소가 이제 50GHz 속도로 처리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계산은 2의 14승 Hz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엔비디아 칩의 속도에 비해서 매우 빠른 수준인데요. 그리고 또 핵심인 부분은 WDM 기술을 적용하면 여러 신호가 광학 행렬 곱셈 장치에서 동시에 처리되도록 하여 시스템의 처리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자회로에서는 한 번에 하나만 이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불가능한데요. 이는 광학 시스템의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먼저 아날로그 컴퓨팅 방식인 만큼 디지털 계산 방식인 현재에 비해서 이제 로우 비트 부분에서 정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형 계산만 가능하므로 비선형 계산에서는 전자방식 컴퓨터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다음 사례로 선형 퀀텀 컴퓨팅입니다. 양자 정보 처리에서 선형 광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뉘어서 동작합니다. 왼쪽 끝에 Spontaneous Four-Way Mixing 소스에서 생성된 광자는 빈 분할기를 통해서 여러 경로로 분할됩니다. 분할된 각 경로는 큐댓의 다른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분할된 펌프 광자는 이제 회색 원형 소스에 입사되어서 광자쌍을 생성하고요. 이제 각 SFWM 소스는 하나의 펌프 광자를 두 개의 광자, 즉 신호 광자, 그러니까 젓갈색 부분과 아이들러 광자, 파란색 부분으로 변환합니다. 이 광자쌍은 서로 얽히는 상태이며 이 얽힘은 양자 계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황색 위상 변조기를 이용하여서 생성되는 광자쌍의 위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Photon Separation and Routing 단계에서 생성된 신호 광자와 아이들러 광자는 회색 교차로, 그러니까 크로서 부분과 빈 분할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리가 되고 원하는 경로로 라우팅됩니다.
이 복잡한 네트워크는 큐릿 연산에 필요한 다양한 광자 간섭을 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자의 경로를 정밀하게 재현함으로써 원하는 양자 게이트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큐리트 Operation and Analysis 단계에서는 이제 분리되고 라우팅된 광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큐릿 연산을 수행을 하고 이제 결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광자들은 이제 회색 격자 결합기, 그러니까 그레이팅 커플러를 이용해서 칩 외부로 출력되어서 검출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큐릿 연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KLM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선형 광자 양자 컴퓨팅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 광자 소스, 선형 광학 네트워크, 단일 광자 검출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KLM 프로토콜은 확률적인 양자 게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피드포워드를 통해 이런 측정 결과에 따라 다음 연산을 조정하여 성공 효율을 높입니다. EFC는 검출기 신호를 받아서 위상 변조기 등의 설정을 변경해서 다음 광자에 대한 연산을 최적화합니다. PFG는 빠른 처리 속도와 그 유연성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제어에 적합합니다. 다음 활용 사례는 네트워크 스위치입니다. 구글에서 진행하는 아폴로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광 스위치를 구현하여 네트워크 효율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인 프로젝트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스위치를 이용하면 스위칭 속도가 자유광학 스위치에 비해서 매우 늘어나는데요. 여기서 PFG는 순열 행렬을 이용해서 광 스위치를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순열 행렬을 구현을 하는 거죠. 슬라이드 중앙의 행렬이 이를 보여주는데요. 행렬의 각 힘과 열은 각각 입력과 출력 포트에 해당합니다. 행렬의 원소값 1은 해당 입력 포트에서 출력 포트로 연결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있는 1이 있는 거는 입력 포트 1이 출력 포트 2에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PFGA는 프로그래밍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스위칭 패턴을 구현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PFG는 높은 처리 속도를 제공하므로 빠른 스위칭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remaining issues는 어떤 게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발전되어야 할까요? 전자회로와 광회로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패키징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자회로는 일반적으로 PCB를 사용해서 구성 요소들을 연결하지만 광회로는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광배선의 한 가지 해결책인 포토닉 와이어 본딩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레이저, 단일 광자 소스, 센서, 안테나 어레이 등의 다양한 광수자들을 PFGA 코어와 효율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자유공간 광학은 한 가지 방법이지만 더욱 정밀하고 안정적인 연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광자 와이어 본딩은 광의 신호를 전달하는 미세 와이어를 이용해서 SOA 칩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전자 와이어 본딩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를 사용하지만 광신호 전송에 최적화된 특수 재질의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광도파로를 이용한 광 연결 방식을 소개합니다. SIP 칩, 폴리머 도파관, SLM 프린팅, OPCB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하여 광신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잡한 광학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집도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PFG의 구조와 패키징, 광학 연결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PFG의 확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광 컴퓨팅의 성능을 높이려면 PFG를 구성하는 요소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EFGA, 그러니까 전자순회 지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메쉬의 수를 크게 늘려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칩 설계, 공정, 또 패키징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광신호는 또 파간 커플러들을 통과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메쉬 수가 증가하면 또 광 손실 또한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또한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이제 PFG 코어 내부에 이제 이등 매질, 긴 미디엄 삽입해서 광 손실을 보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스는 다이 스티칭 기술입니다. 다이 스티칭은 여러 개의 작은 칩을 연결해서 하나의 큰 칩처럼 동작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대면적 칩 제작의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수율 향상 및 비용 절감 등 효과를 제공합니다. 각 블록들은 독립적인 다이로 제작이 된 후 다이 스티칭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의 칩으로 통합됩니다. 이제 빨간색 원 부분은 스위치 블록들의 연결 부분을 강조하여 보여주는데요. 아래 작은 그림은 도파간 폭, 그러니까 웨이브 가이드 위스와 그 어떤 두 개의 도파간 사이의 정렬 불량, 미스 얼라이먼트를 보여줍니다. 정렬 불량은 다이 스티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며 이것 또한 광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렬 불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이 스티칭 기술의 핵심입니다. 기타 또 관련 토픽으로는 이 슬라이스는 버클리에서 연구된 이제 포컬 플레인 스위치 어레이인데요. 파란색 칩 위에 렌즈가 위치하고 렌즈를 통해서 빛이 초점면에 모입니다. 초점면에는 스위치 배열이 위치하고 있어서 입력된 빛을 원하는 출력 방향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은 아까 그 기술을 활용한 16,000화소 라이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멤스 기술을 활용해서 매우 높은 해상도와 넓은 시야각을 달성했습니다. 기존 OPA 기술의 16도 곱하기 16도 시야각에 비해서 70도 곱하기 70도 부분에 훨씬 넓은 범위를 감지할 수가 있고 또한 요소수 또한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